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빅퀘스천즈 인 메디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디스커버리 라운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공식적인 학술 행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도 이렇게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의학연구원 연구지원부장 해부학교실의 조동현입니다. 저희는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런 빅퀘스천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빅퀘스천즈 인 메디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두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죄송합니다. 이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현우 의학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를 꿈꾸면서 이 공간을 구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기대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 첫 번째 행사로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님, 기초과학연구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듣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연구원 캠퍼스에서 또 듣기 어려웠던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이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특이합니다. 우리 원장님 앞에 서 보시면 이제 또 아실 건데요. 여기는 굉장히 객석이 청중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가까이 있는 청중들을 즐겨주시고요. 얼굴 표정 다 보입니다. 네. 졸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앞에서 잘 보인다.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로는 이제 그 테라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야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락방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과학과 또 어떤 평소에 듣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편안한 자리,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멀리서 와주신 이준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빅퀘스천즈 인 메디신 토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님께서 예쁜 꼬마 선충으로 풀어가는 빅퀘스천즈 인 바이올로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양력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미국 칼텍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이준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멋집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도 소개해 주셨죠. 제가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인데요. 부럽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원장을 벌써 7년 했는데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멋진 공간을 또 이렇게 학술 행사로는 또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을 시리즈로 Big Questions in Medicine이라는 시리즈를 주셨길래 이건 너무 큰데 Big Question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31년 작년에 30주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1년 차고
내년에 사실 이제 연구실 문을 닫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정년이어서 그렇게 되면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가 서울 시내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기회가 있을 때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를 어디든지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주제 넘은 상황이 되었지만 Big Questions라는 제목을 저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보시면 엘레강스입니다.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의 종명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 연세대학교에 9년 있다가 서울대학교를 2004년에 왔습니다. 2004년에 와서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뭐 그 LEJ 9번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서 그런 것보다 그냥 엘레강스는 제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엘레강스라고 했고요. G메일 주소는 제 지도 교수님도 엘레강스시니까 미국에, 그래서 저는 G메일 주소는 코리안 엘레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냥 엘레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빅 퀘스천에 맞춰서 나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드니 브레너가 저희 예쁜 꼬마 선충의 원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분 빼고는 C 엘레강스 연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쁜 꼬마 선충을 생물학 무대에 데뷔를 시키시면서 도대체 어떤 정도의 크기의 꿈을 꾸고 계셨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풀려 있는지를 노벨상 지금 이제 예쁜 꼬마 선충에서 4번 나왔습니다. 그 4번이 모조리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드니 브레너 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사실은 초파리가 이 노벨상을 6개나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빅 퀘스천이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어서 그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 비슷한 걸 저희 실험실 30주년을 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사람이 벌레라니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벌레 취급하냐 그러셔서, 사실은 저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찰스 다윈이 1882년에 돌아가셨죠. 1882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낸 마지막 책이 지렁이에 관한 책이었어요. 근데 책을 한 권 낼 정도면 지렁이를 정말 열심히 연구하신 거죠. 근데 지렁이하고 선충은 다르긴 합니다. 지렁이가 조금 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진화론 학자가 지렁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카툰이 등장을 했고, 이 카툰의 한가운데 찰스 다윈이 있고 진화의 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맨 마지막에 지렁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제목으로 사람이 곧 벌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만화 잡지에 실린 카툰이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이 벌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충을 왜 연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항상 사람이 벌레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찰스 다윈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유전자 2만 개와 예쁜 꼬마 선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2만 개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이 비슷하다. 최소한 아마 기능은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벌레가 절반은 사람이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중간 과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은 생물학에서 중요한 모델 시스템, 모델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니 브레너 경이 1963년에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해야겠다라고 연구소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자생물학의 미래는 발생과
신경계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 미래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1963년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53년에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발표됐죠. 불과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하던 게 분자생물학의 초기이죠. 근데 그때 이미 이분은 발생, 신경계라고 하는 정말 복잡한 생명 현상을 푸는 것에 목표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의 말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연구하기 힘드니까 아주 단순화시킨 동물이 필요하다. 그 따옴표를 해서 미생물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생물처럼 단순한 동물 가지고 발생, 신경계를 풀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연구소장을 설득을 했고 연구비를 받았고 10년 후에 논문 한 편을 냅니다. 그 한 편으로 사실은 다시 20년 후에 노벨상을 받죠. 예쁜 꼬마 선충은 뭐 결코 예쁘지 않습니다. 이름만 예쁩니다. 근데 엘레강스를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 예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엘레강스는 그러면 굳이 왜 또 엘레강스라고 했을까? 정설은 없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양이 굉장히 우아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는 다 짐작하시듯이 크기가 워낙 작아서 어른이 되면 1m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선충의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1mm밖에 안 되니까 현미경이 없이는 사실은 안 보이죠.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기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이 대장균이 원래 깔려 있던 자리인데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자국을 만드는 거고요. 그게 쌓인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저게 어른이고 1mm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도 있고 애기들도 있죠. 쟤네들은 뭐 0.1mm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선충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속에 들어있는 구조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세포 수준에서 낱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시리 브레너가 그래서 이 단순한 동물을 가지고 체세포 1000개가 채 안 되는데 동물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동물이 완성이 되는데 발생과 신경계를 모조리 이해하고 싶다, 이거죠. 이게 big question in biology에 아직도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big question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선충을 통해서 풀겠다. 신경계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싶은 궁극의 끝이죠. 뇌이겠죠.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가 300개 정도 있습니다. 300개 정도 되는 뉴런을 가지고 신경계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뇌라고 하기는 약간 좀 민망하지만 그런 단순한 형태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신경작용은 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발생과 신경계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발생은 그러면 어떻게 풀까? 시니 브레너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체세포 1000개가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 안 되는 1000개가 안 되는 세포는 출발은 세포 하나로부터 하는 거죠. 수정란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40분에 한 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고 한 하루 반 정도면 어른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과정의 세포 분열의 시간과 장소를 현미경을 잘 보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니 브레너와 그 일당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연구 그룹이 한 6년에 걸쳐서 한 일이 뭐냐면 수정란을 올려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세포 분열을 공책에다가 왼쪽 오른쪽 뭐 앞뒤 기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한 게 지금 보시는 이 계보입니다. 세포의 계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좀 익숙하죠.
집안에 다 족보 있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의 족보인 거죠. 수정란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세포 분열의 시간과 장소와 방향과 운명을 모조리 기록을 해놓은 딱 한 장의 설계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발생의 과정을 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발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돌연변이를 찾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찾아서 특정한 계보가 잘못된 돌연변이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식기가 잘못되는 돌연변이를 찾는다 그러면 생식기의 발생에 필요한 발생 유전자들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다 세분화해서 발생의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10년 후에 된 논문에서 수백 개의 돌연변이를 보고를 해요. 논문 한 편에. 저자도 한 명이고. 근데 그 와중에 엄청난 발견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두 개 됐어요. 그럼 왼쪽 거는 P1, 오른쪽 거는 A1을 AB라고 이름 붙이고 시계를 좀 빨리 돌린 거죠. 이제 세포가 4개 됐고,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이거 가다가 근데 현미경에서 카버 글라스를 덮어놔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6년 동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한 근데 이 계보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그 세포 이름들이 다 있고요. 시간과 장소가 다 표현이 되어 있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저 X표들입니다. 저 X표들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X표가 쳐져 있는 저 세포는 이런 경로를 타고 세포 분열을 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얘는 어느 개체에서든지 죽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세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죽어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예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의 사멸이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프로그램 되어 있냐? 당연히 유전자 속에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돌연변이를 찾아서 저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죽거나 또는 죽어야 되는 세포가 안 죽거나 이런 돌연변이를 계속 찾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보니까 세포 사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전자들이 처음으로 선충에서 찾아졌고, 그게 거의 모두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에 대한 연구를 선충에서 처음으로 발생학의 기본을 하려고 하다가 세포 사멸을 엉겁결에 발견해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노벨상이 되는 겁니다. 2002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시드니 브레너와 두 제자가 같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Organ Development and Program Cell Death로 되어 있습니다. 저에서 세포 사멸의 현상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사람한테서 적용되고, 물론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하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고 사람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어서 아주 당연히 노벨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2개 정도는 빼고요. 아주 최근에 2024년의 노벨상을 말씀드리면 빅터 앰브로스하고 게리 루카인데, 이 두 분은 아주 전통적인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세 분들 중에 저 가운데 있는 분의 제자들이에요. 밥 호르비츠가 MIT 교수인데 이 두 분도 MIT에서 포스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서 갔죠.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도 밥 호르비츠예요.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면 이분들하고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시드니 브레너는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니까 저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거죠. 제 학생들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보시면 시드니 브레너 노벨상 받았죠. 그 제자 밥 호르비츠 노벨상 받았죠. 그 밑에 제자
빅터와 게리가 노벨상을 또 받았어요. 노벨상이 계보입니다. 이건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RNA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 마이크로 RNA의 분자 기전을 밝힘으로써 노벨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의 출발은 굉장히 색다른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Big Question in Biology여서 이분들의 질문이 얼마나 엉뚱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문은 지금 보시면 마틴 찰피, 밥 호비츠, 존 설스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3명이 합쳐서 쓴 논문, 저는 이때까지 이거 한 편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물론 노벨상 받기 한참 전에 쓰신 논문이죠. 아까 시드니 브레너의 그 원대한 목표 중에 발생, 그래서 세포의 계보를 다 밝히고 나서 돌연변이를 막 찾다 보니까 이분들의 눈에 들어온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리니지에서 reiteration을 하는 돌연변이를 찾았어요. 이런 제목으로도 그 당시에는 셀에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거의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포의 계보를 반복한다는 개념이 예쁜 꼬마 선충은 알에서 깨어나서 허물을 4번 벗고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물 벗는 과정들을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발생이란 게 공간적으로 다양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들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죠. 그래서 발생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간 플러스 시간을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발생학은 거의 대부분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계보가 반복되는 돌연변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라고 디스크립션을 했어요. 근데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르부카는 저 내용을 보고서 이게 발생의 시간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린4, 린14에 대해서 각각 이제 MIT를 떠나면서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나는 린4 할게, 너는 린14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발생의 공간이 아니라 발생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빅 퀘스천을 던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운이 없어서 제가 빅터 앰브로스 쪽에서 발표한 현장에 있었는데 학회장에서 그때는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냐면 린4를 유전자를 찾았어요. 찾아서 이게 이 자리에 있고 염기 서열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다고요. 그래서 발생의 시간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을 하다가 정말 운이 없게도 정말 이상한 유전자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운이 나빴던 게리 르부카는 린14을 연구를 했는데 린14는 다행히 단백질 정보는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전학적으로는 린4와 린14이 에피스테시스 실험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같은 경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까이에서 작동하는지는 몰랐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염기서열 비교해보자 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실험실 출신인데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두 분이 성격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염기서열을 교환해서 본 거예요. 똑같이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린4라는 게 단백질 정보는 없고 조그마한 RNA가 있는데 그게 린14의 3' UTR에 가서 붙더라. mRNA의 아미노산 서열이 아닌 끝부분에 가서 붙더라는 거고, 저게 붙으면 그 RNA가 분해돼서 더 이상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발생의 시간에 대해서 풀고 싶었는데 답은 마이크로 RNA가 돼버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단백질 같은 게 나왔으면 좋은 논문 하나 내고 그냥 갔겠죠. 근데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짰죠.
DNA, RNA,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정보의 흐름을 우리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마이크로 RNA는 RNA 수준에서 RNA와 단백질 사이를 조절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야라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빅 퀘스천의 빅 앤서이고 노벨상이 아니면 이상하죠. 그런데 선충에서만 일어나면 노벨상 주기는 힘들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선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실제로 밝혀졌고요. 수많은 마이크로 RNA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한테도 훨씬 더 많은 마이크로 RNA가 있고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 유전자인 게 밝혀지면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고 마이크로 RNA를 최초로 발견한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됐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02년 노벨상 저희의 원조 할아버지 시드니 브로너로부터 그들은 세포 사멸에 관한 연구를 했고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사멸이죠. 2024년 노벨상을 받은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발생의 시간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제가 공통의 단어를 뽑아 보니까 프로그램드입니다. 근데 둘 다 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브레너는 예쁜 꼬마 선충을 도입하면서 풀고 싶은 큰 문제 두 개 중에 하나는 발생이고 나머지 하나가 신경계였죠. 신경계는 노벨상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신경계로 가야죠. 발생은 더 이상 4개나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닉테이션이라고 하는 행동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행동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출발선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알에서 깨어나서 허물을 4번 벗고 어른이 되고 나면 300마리쯤 낳고 2주쯤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자마자 굉장히 현명한 일을 합니다. 선충들이, 예쁜 꼬마 선충들이 환경을 판단을 해서 밥이 충분하지 않거나 나랑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자손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발생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어라고 하는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다우어라고 하는 휴면 상태의 유충은 이 선충들은 한 6개월까지 삽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외부의 나쁜 자극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데 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밥은 대부분 세균입니다. 밥이 오면 빠르게 발생을 진행하고 300마리 낳고 2주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기다립니다. 6개월까지 기다립니다. 이 휴면 유충들만 닉테이션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우어만 그 행동을 한다는 건 다우어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행동인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이 닉테이션하는 행동은 꼬리를 붙이고 머리를 들고 흔드는 이런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박사과정 들어가서 처음에 선충을 배우면서 이 선충도 동물이라서 이걸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 끼고 있었어요. 한 몇 개월, 몇 주를 끼고 있었더니 곰팡이가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세균들은 다 먹고. 그 곰팡이를 어쩌다가 현명을 봤는데 곰팡이 위에 선충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들고 아우성치고 있는 선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덮고 버렸죠. 그때는. 그리고 한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970년대에 그 행동이 보고되어 있었고 이름은 닉테이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썩은 사과 끝에 선충이 꼬리를 붙이고 머리를 흔드는 행동이고요. 지금은 성균관대에 있는 이대한 교수가 저희 방에서 박사과정일 때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사람이 히치하이킹 하고자 하는 행동과
선충이 고개를 드는 행동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저걸 이제 연구비를 신청했죠. 과감하게 뇌기능 프론티어 사업인가 큰 걸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이게 어떻게 히치하이킹 뭐 생존 본능이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럴듯한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3분 계셨어요.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받았는데 논문을 못 내서 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6년쯤 더 해서 한 9년 만에 결국 저희가 논문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썩은 사과이고요. 왼쪽 위에는 막 와글와글한 선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풍뎅이 같이 생긴 말하자면 택시입니다. 저 택시를 잘 보시면 승객이 한 마리 타고 있습니다. 등에 보이시죠?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촬영한 거거든요. 선충이 이렇게까지 혼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죠. 근데 택시를 타니까 후닥닥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동들을 보면서 그럼 수많은 선충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몇 마리는 이 결심을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충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하자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에 신경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걸 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그럼 뭘까? 이게 저희들의 빅 퀘스천이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왜 일어나는가 이죠.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몰레큘러 메커니즘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돌연변이를 가지고 하고 싶었죠. 근데 이게 정량적인 행동 형질이어서 돌연변이 찾는 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하여튼 둘러 열심히 해서 일단은 신경세포 300개 중에 어떤 신경세포가 중요할까부터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경세포들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을 좀 다른 것들 내잖아요. 근데 선충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 도파민, 뭐 세로토닌 등등. 근데 그걸 만드는 신경세포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돌연변이들은 소재 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뉴로트랜스미터를 못 만드는 돌연변이를 가져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세틸콜린을 잘 못 만들면 닉테이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처음 발견하고, 그럼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뉴런은 누구냐 열심히 찾아가 보니까 그 중에 딱 한 종류의 뉴런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IL-2라고 하는 뉴런이고요. 이너 라비알입니다. 입술 안쪽에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실험적으로는 2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하나는 없애본다, 두 번째는 옮겨본답니다. 없애본다는 돌연변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뭐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해서 이 뉴런을 없애거나 또는 세포 사멸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이 세포만 죽인다든지 없애보는 거죠. 저희 이 실험에서는 어블레이션이라는 거는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저 뉴런에 발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닉테이션의 확률이 쫙 떨어집니다. 아하, 필요하구나.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 로놉신을 저 신경세포에다 심고 빛을 쬐어주면 닉테이션의 고개가 확 올라갑니다. 아하, IL-2 뉴런의 활성만 올라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L-2의 활성이 닉테이션 행동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저희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의 마지막 요즘에는 사실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선충 갖고 리뷰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운 좋게 제가 뉴로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IL-2 뉴런인 걸 찾았고 아세틸콜린이 관련되어 있고, 근데 어디 갔죠?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고개를 드는 선충, 누워있는 선충 2가지 중에서 한쪽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대장균들입니다. 거기에 혼자서는 못 가니까 사실 쥐며느리를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뒤에는 저희 쥐며느리를 그 버들골 가서 잡아가지고 실험도 했는데, 이때는 저희 옆 실험실에 정정경 교수님이, 혹시 아세요? 정정경 교수님 초파리
했어요. 그래서 파리를 택시로 가져와서 그러면 불을 켜놓으면 진짜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닉테이션 하던 선충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갑니다. 대조군은 아무리 파리가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종의 확산이야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1882년에 아까 1882년 제가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에 4월 6일에 네이처의 논문이 한 편 나오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저자 한 명이고요. 민물에 사는 조개가 어떻게 서로 다른 호수에 같은 종의 조개들이 살고 있을까? 조개가 기어갔을 리는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리 물고기를 타고 붙어서 조개 딱지들이 붙어서 날아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정확히 비슷한 내용이 이분의 책에도 있었고요. 그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저자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그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다행히 이분이 돌아가신 뒤라서 저희 경쟁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찰스 다윈이 히치하이킹 행동을 최초로 보고를 했고 우리가 최초로 세포 수준에서 기전을 풀었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은 영광스럽게도 레퍼런스에 종의 기원을 이렇게. 그래서 생물학을 한다고 하면 종의 기원을 한 번쯤은 참고문헌에 써줘야 된다. 갈라파고스는 못 꼽았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질문이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단순한 거 하나를 찾고 나니까 이제는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는 알고 나니까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근원적으로 알고 싶었던 질문은 다우어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도 풀려 있는 상태는 신경계일 거고 시드니 브레너가 이야기한 궁극의 목표였던 그 신경계, 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경망의 지도겠죠. 그걸 커넥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휴면 유충의 커넥톰을 모조리 풀면 이 행동의 비밀이 그 설계도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50나노미터 두께로 머리를 착착착착 자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4만 배 정도 찍었고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연구비를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하나도 없고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자현미경 한 대를 샀습니다. 기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공동 연구자들을 열심히 모아서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에 한 60년 동안 전자현미경만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50나노미터로 두께로 이렇게 자르면 신경세포 몇 개 없으니까 색을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해서 어쨌든 다 이어 붙이면 조금 전에 드신 여러분들의 그 김밥처럼 이렇게 이어 붙이면 김밥이 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단면을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 그죠? 단무지, 시금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커넥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픽세이션 하고 섹셔닝 하고 EM 찍고 이어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는 이런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에서 이게 50나노미터 두께로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색깔이 다른 애들이 서로 다른 뉴런들이죠. 저 색을 칠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부 학부생 알바생을 모집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 그래서 1000시간 해서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됐죠.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저희 학부생들이 1000시간을 들여서 만들었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구별을 아직도 기계가 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시면 세포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시냅스가 중요하잖아요.
시냅스는 옛날에는 저분이 이제 60년째 시냅스를 보시는 분인데 지금도 돋보기를 대고 보신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방의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것도 AI한테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은 게 많죠. 그걸 학습을 시키고 확률적으로 이 자리가 시냅스일 거야 라고 AI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정답을 매겨서 돌려보내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마지막에 한 5% 정도는 결국은 사람이 정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알바는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면 유충의 머릿속은 저렇게 생겼고요.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뉴런들입니다. 하나를 꺼내면 아래쪽처럼 보이는데 저기에 동그랗게 분홍색도 있고 색깔들이 동글동글하게 있죠. 저게 시냅스들입니다. 이게 나가는 시냅스, 들어오는 시냅스 이런 거죠. 근데 그림은 이렇고 실제로는 엑셀 표에 올라가 있는 거죠. 엑셀을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짜로 네이처에 내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때 초파리 커넥톰 9편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에.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로 갔습니다. 초파리는 거기에 구글 딥마인드가 붙었고 그죠. 하워드 휴즈 거기 뭐 컨소시엄이 붙었죠. 저희는 저희하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서. 근데 제목을 보시면 이 정도 제목이면 이건 역사적인 제목입니다. Comparative Connectomics 이런 표현 거의 쓸 수 없습니다. Connectome까지는 쓸 수 있는데 Comparative를 하려면 서로 다른 발생 단계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선충은 드디어 모든 발생 단계에 커넥텀이 있거든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채워놓고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개를 드는 행동은 다우어만 한다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써놨을까요? 요즘에 AI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미나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비밀스러워서 이게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만 지금 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그 생화학교실에 박상철 교수님, 은퇴하신 박상철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을 써서 PNAS에 논문 낸 게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먹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선충한테 먹이면 선충이 한 25% 정도 수명이 길어집니다. 어른이 됐을 때 먹여도 길어집니다. 근데 항생제입니다. 처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표적을 찾았거든요. 얘가 어디에 붙는지. 파이루벳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TCA 사이클 바로 위에 있는 효소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I한테 파이루벳 카이네이즈의 결합을 잘 하는데 항생제 활성은 아닌 조그만한 화학 물질들을 찾아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못하죠. 근데 다행히 그 연구를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연구자들이 계셔서 협업을 연초에 시작했고 지난달에 후보 물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만들었고요. 다시 학부생 알바생들을 시간당 요새는 1,500원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주고 선충들이 수명이 길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길어졌다 하면 완전히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 일을 사실 어저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없죠. 내년에 불러주시면 제가 저희 연구실의 모토입니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호기심으로 끝나면 호기심 천국이고 끈기로 완성해야 됩니다. 끈기로 해야 됩니다. 실패를 정말 많이 합니다. 실패한 건 거의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 책에 실패한 거 다 써놨습니다. 근데 완성하려면 정말 끈기 있게 가야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내년까지 하면 50명 정도 선충 연구자가 배출되는데 대부분 배신해서 초파리, 지브라피쉬, 뭐 마우스, 휴먼 다
다 떠났습니다. 한 3명 남은 것 같습니다. 50명 중에. 수많은 박사들과 통합과정과 박사과정과 테크니션, 저희 테크니션은 저희가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선충에 밥을 만들어 주시는, 지금 한 15년 이상 밥을 만들어 주시는, 한 30년쯤 선충 보면요, 뭐든지 선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봤는데 닉테이션 하는 선충이 닉테이션 하는 기가 막힌 우리의 조상들이 닉테이션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씩이나 있습니다. 문영왕릉에서 나온 출토된 그 왕관인데, 백제인들이 닉테이션 연구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했더니 어느 분이 이 사진을 스웨덴에서 보내오셨습니다. 닉테이션하는 선충을 발견했어. 발견하시면 저한테 엘레강스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세미나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험실 30주년 작년에 했던 아까 들으셨던 그 노래가 공개됐던 그 장소고요. 저게 제 책인데, 선충 3마리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벌레입니다. 이거 2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물론 제가 좀 많이 샀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들으셨던 그 황가람의 노래를 개사해서 저희 방에 졸업생인 박동준이라는 친구가 노래를 불렀고요. 스튜디오 빌려 불렀고, 황순백 박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작년에 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이 감동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고 모두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압도적인 강연을 해주신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아무래도 제가 해야지 아마 질문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약간 기대했던 부분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또 재밌고, 이렇게 또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억하고 좀 또 오래 간직해야 될 내용도 많이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 학부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10,000원에 이렇게 회유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이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요새 그 10,000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1,500원에 이렇게 설득을 하신 게 뭔지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하신 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아마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미래를 이렇게 그려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기에 매력적으로 막 보이지 않는 주제임에도 30년 이상 이걸 해오셨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주제에 탐닉하는 과정, 그걸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이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역할일 텐데요.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아니더라도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학부생들, 첫 번째 학부생들 모집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텍스트를 쓰고 AI한테 이걸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포스터가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학부 홈페이지에 공지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1,5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 해야 되고 주 7일 해야 되고 2달 동안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의 연구를 하는 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한 30분 정도 그 논문 설명하고 그 과정을, AI가 어떻게 찾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보조자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내용을 좀 많이 써놨었고요. 그랬더니 문의가 오는데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 5명과 외부 학생 4명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외부 쪽에서도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연대, 숙대, 건대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동기를 설명해라. 그래서 이메일이 좀 길게 오고 그러면 오케이 해서 9명 모았고요.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딕테이션 연구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제가 신입생은 설득하기 비교적 쉬운데 선배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야, 너 그거 하면 졸업 못해. 선생님의 모험이야. 근데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신입생 2명이 저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박사를 하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사실 제가 연구년 동안에 6개월 동안 첫 실험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물론 다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제가 좀 설득을 했고요. 근데 고생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신입생들은 그거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질문들이 막 보이니까 그때는요. 근데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연구비 근데 운 좋게 첫 3년 받고 그 다음에 4년 굶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비 따서 여기다 넣고 막. 근데 다행히 삼성 과제를 저희가 5년 하고 다시 후속 5년을 더해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넥톰 논문은 9년 차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사실은 학부 때,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16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졸업 논문, 저 때는 이제 학부 때 논문 쓰는 게 그냥 보고서 쓰는 걸 끝나게 했는데 그때 C 엘리강스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는 앞에서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의 15년, 16년 전 기억을 되살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C 엘리강스가 굉장히 좋은 모델 오르가니즘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제 방에 초파리 다 죽이고 왔습니다. 네, 초파리 잘 모르고 초파리 공생하고 살지 않고요. 엘리강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모델 오르가니즘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워 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상적으로는 그 뉴로 엔도크라인 엑시스에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퇴행성 질환,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중에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치매의 중요한 병행 기전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C 엘리강스에 있는 그 케모센서리 뉴런, 그 후각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인지 기능에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C 엘리강스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C 엘리강스에서 이제 롱지비티 관련해서 이제 몰레큘 찾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보고서로 쓰고 끝난 게 롱지비티 관련이었는데요. 제 예상은 이제 스쿱 되시면 안 되니까 이제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스몰 몰레큘 스테롤 계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롱지비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다른 그 몰레큘을 이제 찾으셨으면 그 드러그 A에 대해서, 드러그 X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후보 물질만 지금 도출이 된 거고요. 그 후보 물질이라는 거는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또는 화학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몰레큘러 웨이트는 한 뭐 300에서 350 사이 정도 하는 아주 작은 것들의 온갖 것들 중에서 일단 골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럴듯하게 붙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선충에서는 수명 연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시간이 한 3주 정도 사는데 4주 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부터 먼저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은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몰레큘 50개였는데 그 중에 제일 스코어가 좋은 것만 일단, 그리고 합성이 쉬운 걸로 나름 열심히 골라서 그것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전혀 아직은 예상은 못하는데 기대하기로는 그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 다음에는 창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일단은 기전도 찾아야 되고 재밌는 일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페네트레이션 부분이 해결이 되면 굉장히 드럭업을 할 거라고. 그것도 AI가 스코어링을 하더라고요. 드럭업을 한 정도를 스코어링을 해서 썩 좋지 않은 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걸 여러 사이클을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더 정확해져서 하여튼 이제 시작이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한 줄 딱 그만큼입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저 오른쪽 끝에. 안녕하세요. 저는 시현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AI 연구하고 있는 나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교수님께서도 원래 이제 C 엘레강스 쪽으로도 연구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 C 엘레강스라는 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누련수도 302개로 정해져 있고 체세포수도 1000개 미만으로 이제 비교적 작고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 모델들에 비해서 뭐 인실리코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이제 컨셉슈얼 모델, AI로 나간다면 뭐 디지털 트윈 것과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기에 좀 유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좀 잘 알지 못하지만 찾아봤을 때는 이런 뭐 커넥톰이나 이런 셀 리니지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이런 닉테이션이나 이런 페노타입 같은 것들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모델임에도 이런 것들이 왜 아직까지는 발전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오늘 AI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AI 모델링들이 발전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 커넥터홈은 머리 쪽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레인 쪽만 저희가 한 거고요. 근데 성체는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 완전한 너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는 머리 쪽만 해서 364장밖에 안 썼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하면 몇천 장, 그 성체는 13,000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거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그 인터뉴론과 이런 쪽의 시냅스만 있고요. 실제로 근육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닉테이션을 이야기를 하려면 근육 쪽에서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도 알면 좋은데 저희는 그냥 어덜트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버리죠. 그래서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인 단점 하나는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시냅스는 거의 케미컬 시냅스입니다. 근데 엘렉트리컬 시냅스도 중요하잖아요. 갭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는 초파리의 경우는 아예 본 적이 없고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예쁜 고마선 중에서는 성체에서만 갭 정션까지 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컨트로버시얼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논쟁 중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휴면 유충의 갭 정션이 나름 좋은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저희가 최근에 사실 그저께 서미션한 논문은 다우어가 나쁜 냄새를 맡았을 때 피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성체랑 달라요. 다르다는 거 저희가 처음 발견을 했고, 그 다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시냅스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넥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행동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그 정도이지만 다른 분들이 새로운 질문들을 그 설계들을 보고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실험적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일단 선충 내에서는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오늘 그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캐스천지 메디슨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 소중한 시간에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